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력용기 13년차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API 650 스토리지 탱크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정보가 현업에서 꼭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의 순서는 총 5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시간에는 저장 탱크 설계 기본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탱크들이 API 290으로 설계된 저장 탱크입니다. 이 벽면을 사이드워, 그리고 설계할 때 보통은 쉘 플레이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쪽이 루프. 근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탱크 같은 경우는 돔 루프라고 부르고 있고요. 돔 루프 탱크. 그래서 뭐 돔 형태, 경기장 돔 형태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돔 루프라고 부르고, 이렇게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을 스테어웨이, 그리고 작업자가 이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이 루프 주변을 돌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쪽에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플랫폼 맨 핸드레일, 그래서 그 큰 저장 탱크들에는 플랫폼맨 스테어웨이가 설치가 되고요. 뭐 작은 탱크들일 경우에는 플랫폼맨 나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사람의 사이즈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저장 탱크가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대형 저장 탱크들은 보통은 유류 저장 탱크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상으로 그 유조선이 접근을 해서 그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 해안가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지금 보이시는 저장 탱크도 건물하고 사이즈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크게 제작되는 탱크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로 작게 저장, 뭐 예를 들어 1, 2m 되는 소형 저장 탱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보통은 그 사이즈가 작은 저장 탱크들을 샵 패브리케이티드 탱크라고 부르고, 큰 저장 탱크, 앞에서 본 이런 건물과 흡사한 탱크들을 필드 패브리케이티드 탱크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의미는 직관적으로 작은 탱크들은 샵에서 제작을 한 다음 뭐 육상이나 해상으로 기기를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샵,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큰 저장 탱크는 운송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뭐 건물을 갖다 지어놓고 뭐 운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큰 저장 탱크들을 필드 패브리케이티드 탱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보시면은 두 분류로 나누어서 스펙이 많이 작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작은 샵에서 제작하는 탱크로 지침을 내려서 샵 패브리케이티드 탱크라고 하고, 이제 뭐 사이트에서 직접 지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탱크들을 필드 패브리케이티드 탱크로 스펙을 보고서 그 제작 규정에 맞게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API 650에서 API는 미국 석유협회의 약자이고요. 1919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800개의 스탠다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650도 이 800개 스탠다드 중에 하나이고요. 600개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600개가 일반 뭐 소규모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대형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실상 세계 최대 석유 무역협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쪽을 설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하게 되실 코드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뭐 이 중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다뤄본 코드는 이 5가지 정도 되고요. 이번에 설명드리는 API 650, 그리고 API 650, 620, 그리고 API 520. API 520은 제가 닉스 엔지니어링 이전 영상에서도 찾아보니까 안전밸브 사이징하고 뭐 인스톨레이션 사이징에 관련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활용한 스탠다드가 API 520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쉘앤튜브 휘트 익스체인저, 유체가 뭐 오일이나 가스, 뭐 물, 뭐 다양한 종류의 유체들을 열교환하는 그런 압력 용기죠. 이것도 사실상 압력 용기 쉘앤튜브 휘트 익스체인저 관련된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쿨드 휘트 익스체인저, 공냉식
에어쿨드 휘트 익스체인저는 공냉진 열교환기. 그래서 물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고, 실제로 그 지역들에서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공냉식 열교환기에 대한 기술 기준을 담고 있는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사실상 뭐 대부분의 설계는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뭐 적은 양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거를 다 다루실 줄 아는 분들도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만 알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웰디드 탱크 포 오일 스토리지 탱크 API 650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석유협회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유류에 대한 저장 탱크 기술 기준을 담고 있고,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게 기름이기 때문에 어떤 화재나 폭발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하는 그런 스탠다드이고요. 기본적으로 대기압을 저장하는 대기압 저장 탱크고요. 앞에서 배우셨던 아스메 섹션의 디비전 1 같은 경우는 압력 용기고요. 지금 배우시는 API 650은 ATM 대기압 탱크고요. 그래서 대기압 저장 탱크에 버티컬, 실린더리컬, 어보브 그라운드 탱크. 그래서 세로로 서 있는 원통형의 지상 저장 탱크라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던 API 620은 마찬가지로 유리 저장 탱크에 대한 기술 기준인데,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로우 프레셔 스토리지 탱크입니다. 그래서 API 650의 어드밴스드 코드이고, API 650이 2.5 풋사이까지의 압력을 다룰 수 있고요. 2.5 풋사이에서 15 풋사이까지는 API 620으로 설계를 하고, 15 풋사이를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아스메 코드로 압력 용기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서 있는 원통형 지상 저장 탱크다. 그래서 한 15풋사이까지 설계하는 탱크인데, 여러분들이 이 압력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적으로 15풋사이면 대개 1기압입니다. 1기압. 그래서 1기압인데 게이지 압력이기 때문에 대기압에서 대기압만큼의 압력이 더해졌다고 보고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보통 한 2기압에서 2바에서 한 4바 사이가 되고요. 타이어 공압이 한 35에서 40풋사이 정도 되죠.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 절반 정도까지 압력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PI 650은 재료와 설계, 제작, 설치, 그리고 검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앞서 말씀드린 버티컬, 실린더리컬 지상 저장 탱크고요. 그리고 클로즈된 오픈 탑, 상부가 이제 개방형 탱크고요. 상부 개방형 탱크고, 그래서 애트모스페릭 프레셔, 그래서 대기압 저장 탱크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리 저장 탱크 실제 사용 현황을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그 맵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2022년 6월 말 기준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근데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상 저장 탱크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API 650으로 설계를 하지만 2010년도부터인가 해서는 이제 지하 저장 탱크로 해서 안반을 뚫어서 이제 그 안반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뭐 친환경적이고 부식에 강하고 그 비용도 더 절감된다고 해요. 지하 저장 탱크가. 근데 다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도심지에 이제 건설해야 될 경우들 소규모로, 그래서 뭐 250만 배럴 뭐 미만이면은 오히려 뭐 손해다, 실제 저장 탱크가 더 저렴하다, 뭐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해서 지하와 지상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설계하는 거는 지상 저장 탱크에 대해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EPC에서는 보통은 공정 엔지니어가 프로세스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PFD라든지 PNID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쨌든 용량이 확정이 되겠죠. 저장 탱크에 대한 그 용량을 가지고 장치 설계 엔지니어가 이제 사이징을 하겠죠. 사이징에는 뭐 기타 고려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 시트라든지 베이직 드로잉, 엔지니어링 드로잉이 나와줘야 되고, 관련
코드라든지 어떤 요구사항들을 담은 프로젝트 스펙이 나오게 되는데, 뭐 대형 해외 공사 같은 경우는 관련 스펙들을 가지고 제조사에다 발주를 주면 되는데, 이제 국내의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펙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국내 공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스펙을 해외 공사에서 사용했던 그 기준으로 참고해서 많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젝트 스펙이 작성이 되면은 제조사에서는 강도 계산이라든지 어쨌든 두께가 확정이 돼야 될 것이고, 디테일 드로잉, 어셈블리 드로잉을 먼저 승인을 받고, 노즐은 어디에 달고 기기 높이는 얼만큼 되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실제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상세 도면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관련해서 필요하다면은 스트럭처 설계라든지 유한 요소 해석, 뭐 엔시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프로그램 뭐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한 요소 해석을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기타 뭐 다큐먼트들을 EPC에 역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EPC는 엔드 유저한테 역으로 또 다시 승인을 받고, 그것들이 최종 뭐 승인이 나게 되면 EPC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시트들이고, 여기에 보면 관련 코드라든지 어떤 국내 법규, 그래서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방법, 이제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유리 저장 탱크는. 그래서 소방법 이라든지 아니면은 황산 이런 것들, 위험물 같은 거 저장할 때는 화관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고, 루프 타입, 아까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돔 루프, 돔 형태의 루프가 아니고 지금은 콘 루프 형태, 뭐 루프 종류들이 나와 있고, 압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파괴 검사 등급, 뭐 풀이냐 스팟이냐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리고 재질, 그리고 저장 유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비중이 무엇이냐, 점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비스하려는 노즐, 서비스 노즐들이 들어가겠죠. 프로세스 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즐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나열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압력에 맞게 파운드를 제정을 해주고요, EPC 기계 엔지니어가. 그리고 이제 기타 요구 조건들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보통은 그 정형화된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이제 뭐 수십 년간 플랜트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베이직 엔지니어링 드로잉이 사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데이터 시트에 있는 아웃라인 드로잉을 가지고 상세 설계를 진행하게 돼요, 제조사에서. 베이직 엔지니어링 드로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제 기타 또 추가되는 사이징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체 레벨, 맥스 레벨, 뭐 바텀에 대한 각도, 루프에 대한 각도, 이런 것들 이제 뒤에서 또 더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정보들이 나와줘야 되고, 아웃라인 드로잉에 대한 사이즈들이 다 나와주고, 이걸 바탕으로 실제 제조사에서 저장 탱크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두께들은 EPC에서 선정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선정된 두께들을 가지고 상세 설계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두께를 더 늘려주고, 이거는 초안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순서로 해서 EPC 에서부터 제조사까지,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제작 도면과 강도 계산서가 최소 등급 AP, AN, RE, 이게 이제 건설사마다 다 다르게 이제 작성이 돼요, 각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최종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은 어프로브드 위드 코멘트, 뭐 약간의 마이너 코멘트와 함께 승인이 나게 되면, 최소 그 AN 이상 등급을 받게 되면 설계에서 사용된 자재들을 구매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승인을 난 근거로 제조사에서는 제작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저장 탱크는 기본적으로 유리를 저장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API라는 협회 자체가 미국 석유협회이기 때문에 석유 제품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제정을 한 거다. 그래서 API 650도 기본적으로는 휘발유라든지 등유, 경유, 중유, 뭐 아스팔트 이런 같은 석유 제품을 다루고 있고, 석유 제품이 아니더라도 정수, 폐수, 혼합물, 유해 화학물, 뭐 위험물질, 아까 말씀드린 황산 이런 것들 저장하는 그런 탱크들도 API로 설계할 수 있다. 적절한 스탠다드가 API 650밖에 없다, 국내에는. 그래서 API 650 첫머리의 스코프를 보시면은 석유 제품이 아닌 유체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예시를 하나 들어서 간단하게 라면 곡물 처리 공정에서 저장 탱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두 군데 찾아봤는데요.
잠깐 예시를 먼저 보시죠. 1시간에 10km의 플로우 레이트이 라면 국물이 올 거야.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 1시간에 10km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공정 엔지니어가 24시간 동안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탱크 용량을 먼저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당 유량이 이만큼 돼서 24시간짜리니까 240 세제곱미터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설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역으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ID가 7m에 높이가 6.5m 되는 탱크를 제 마음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7m에 6.5m, 250 세제곱미터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설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돼. 저장을 하면은 이걸 갖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트럭이 갖고 간대. 이것도 이제 EPC가 말해줬어요. 이거 뭐 한 달에 와가지고 트럭이 갖고 갈 거니까 이 탱크를 만들어줘. 한 달에 한 번 탱크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처리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된 물을 한 달 동안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저장 탱크를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처리 용량이 10세제곱미터다. 생성되는 물이 10세제곱미터다라고 했을 때는 한 달이면은 300세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세제곱미터를 6.4m에 9.35m의 높이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가로 세로를. 그래서 뭐 지금 두 대를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물탱크가 눈이 많이 와서 접근을 못한다. 그래서 며칠간 딜레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오버플로우 되는 물을 저장하는 이제 탱크가 오기 전까지 또 채울 수 있는 보조 탱크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용량을 한번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이즈를,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선정을 해봤는데, 이게 마음대로 사이징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부지 조건을 봐야 되겠죠. 사이트 컨디션을. 실제 사용자가 제공해준 부지 크기가 사이즈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크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지를 이거 반만큼을 줬다, 가로 대비 높이를 더 높게 저장 탱크를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지의 크기, 그리고 부지 내 배관 설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간이 탱크 사이징 선정의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관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 법규에 의한 탱크 간 간격 및 방류뚝이 고려가 되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소방법이라든지 뭐 화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공간이 사용자가 제공해준 부지 안에 들어오게끔 모든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직경 대비 높이가 높게만 설계를 할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직경 대비 높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만큼 설계를 하고 상부로 저장 탱크 높이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장점이, 일단은 토목공사 비용은 확실히 절감이 되겠죠. 부지를 적게 쓰니까. 부지를 요만큼만 쓰니까 이만큼의 토목공사를 반으로 줄였죠. 그래서 그 공사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자재비가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저장 탱크 설계의 두께 선정하는 식 자체가 직경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커질수록 두께가 많이 증가한다. 높이 대비. 어쨌든 높이가 높아져도 수압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직경보다는 그 영향이 작다. 그래서 두께에는 불리할 수 있다. 두께에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온이나 도장 비용도 절감이 될 수가 있다. 직경이 커질수록 보온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온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도압 증가에 따른 유체 운반이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로 나가는 노즐이 있을 때 이만큼의 수도압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보다는 상부로 높은 탱크가 수도압으로 더 큰 힘으로 유량을 운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송 펌프에 대해서도 압력을 더 작게 고려해서 펌프 비용이 절감이 된다든지 그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데드스탁이 감소합니다. 데드스탁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LWL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장 탱크를 바닥까지 다 유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안전 마진을 고려해서 실제 이만큼은 항상 고여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유체는 항상 고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직경이 큰 탱크는 이만큼의 유량이 데드스탁이 된다고 하면 이 반절되는 탱크보다는 2배만큼의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유체가 고여있게 되겠죠. 직경이 작은 탱크는 데드스탁에 유리하다. 저장 탱크 직경이 작을 때, 높이가 높을 때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내진 설계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하중에 취약하게 된다. 아무래도 지진하중을 받는 저장 탱크가 이제 세로로 높게 서 있으면은 비율적으로 봐도 불안한 형상이 되겠죠. 비율적으로 높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커지게 되겠죠. 높이가 높으면. 그래서 이렇게 취약한 설계가 되면 어쨌든 앙카볼트를 설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뭐 뒤에서도 더 배우겠지만 앙카링이 요구되는 탱크와 앙카링이 요구되지 않고 자중으로 서 있는 탱크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높이가 높고 직경이 작은 탱크는 앙카링이 설치가 된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앙카링을 설치하게 된다. 그렇게 앙카링을 설치하게 되면은 레터럴 포스에 의한 오버터닝은 견딜 수 있겠지만 하부 연결부에서 앙카 볼트로 이 바닥을 잡아주게 되면 이 바닥은 넘어가지 않겠지만 이 상부는 넘어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부에서 이 코너 조인트 부위에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된다. 그런 장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탱크 사이징을 할 때 어쨌든 장점과 단점을 잘 아우러서 설계를 해야 된다. 실제 EPC에서도,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설계를 하면서 EPC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안전한 저장 탱크가 설계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